무기력의 원인을 찾고 탐색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쉬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뭐 비타민제 먹는다든지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에 빠지거나 쇼핑에 빠지거나 일시적으로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 무기력의 원인을 확인을 한 건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보상은 어떻게 보면은 공감과 애정과 사랑이거든요. 그런 공감과 애정과 사랑이 충분하면은 내가 충분한 보상을 얻었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많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대를 다니다가 무기력증이 오는 친구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의대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소리, 너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초중고를 보냈었는데, 대학교로 왔는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는 친구들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의대생 중에 일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질병적인 원인이나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의대생 중에 여러 명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꼭 성실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낙담이나 좌절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은 그게 또 무기력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무기력한 분들이 있다면은 나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번아웃,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약물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기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효과적인 어떤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을 먹으면 기운이 넘친다. 운동하면 무기력 극복할 수가 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무기력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력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무기력은 원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기력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신체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무기력이 왔다. 이분이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무기력이 극복이 될까요? 갑상선 저하증을 진단을 받고 갑상선 약을 먹어야지 무기력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무기력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무기력의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무기력이 극복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의 원인을 찾고 탐색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쉬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뭐 비타민제 먹는다든지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중독이에요. 무기력한 분들 중에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술을 마시게 되면 도파민의 농도가 30-40%가 올라간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은 기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은 힘이 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알코올성 치매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왜 술을 그렇게 젊었을 때 많이 드셨어요? 물어봤더니 본인이 너무 힘들 때 술을 마시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힘이 나니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일하기 전에 마시고 일 끝나면 마시고 술을 계속 달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알코올 의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술과 같은 어떤 중독 물질에 쉽게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중독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증은 어떤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인을 잘 찾아보고 탐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무기력의 원인을 잘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그럼 원장님, 아까 의대생들 이야기 제가 여쭤봤잖아요. 무기력증에 빠졌던 대학 동기 중에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원인을 찾고 극복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의대생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수시간 공부를 하고 끝나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잘하는데 그것이 너무 따라가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아봤는데 장소를 옮겨가면서도 공부를 해보고 뭐 친구들과 같이 해보고 해봤는데도 이게 잘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사실 ADHD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 어렸을 때도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과연 이 사람이 ADHD였을까? 생각도 못했었는데 ADHD가 어떤 건가요? ADHD는 주의력의 저하 그리고 충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직업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장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성인 ADHD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증상이 경미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성인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장애를 초래해서 진단을 받는 성인 ADHD 분들도 있게 됩니다. 이 의대생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 ADHD였던 거죠. 어렸을 때는 이런 구조화된 환경, 학교라는 곳, 독서실, 학원 이런 구조화된 곳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지만 대학교에 와서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더니 그 뒤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만큼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없이 학교에 복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잘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의사분들이 자신도 ADHD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유명하신 뭐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서도 ADHD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서 이런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해가지고 ADHD가 아닌 것은 아니고 이런 ADHD라는 질환, 성인 ADHD 역시 무기력이라든지 미루기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한 번 정도 내가 무기력이 잘 극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전문적인 평가라든지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것 같다,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습관이라던가 수면 패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당장 찾기가 어렵다 할 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났는데 피곤한 경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민만 했는데 피곤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뇌는 무언가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시시대에 뭔가를 할지 말지는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어요. 내가 포도를 따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러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선택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이걸 고민하는데도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뇌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짬뽕을 먹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는 빨리 정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몇 시에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불필요한 고민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할 시간에 뭔가를 시작을 하고 당장 시작이 어렵다면 시작할 시점을 꼭 정해두시는 거, 이걸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계획 짜놓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아침에 몇 시부터 막 30분 동안 계획을 짠다. 그때 고민을 시컷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획대로 쭉 하고. 이제 습관이 굉장히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번 우리가 뭔가를 할지 말지 고민해서 결정한다고 하면은 거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이 이제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런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 많다,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선택을 줄이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래 고민해서 선택한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고민을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 위주로 고민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민할 시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중요한 거 외에도 짜잘짜잘한 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짧게 고민하고 선택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이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간 고민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증을 극복을 했어요. 네. 했다가 다시 예전처럼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 동일한 원인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건지 새로운 원인이 나타나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결과적으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었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 무기력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한 건지 확인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 원인이 해결이 충분히 되지가 않으면은 또다시 이제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핀 남편 때문에 무기력해졌다. 그러면은 약을 먹거나 혹은 내가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일시적으로 다시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랑 이제 같이 살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속을 썩이고 한다면은 또다시 무기력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을 어떻게 보면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관계도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관계 때문에 무기력 오는 경우도 진짜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기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기력을 경험하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게 되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내가 막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무기력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무기력감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집안일이라는 게 그래요. 엄마들은 이제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남편도 케어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거는 열심히 안 하면 티가 나요. 근데 열심히 해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도 그대로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가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데 아이는 성장은 더디고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내 말 안 듣고 이러면 이제 무기력해지거든요. 실제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엄마들 경우에는 아까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계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아이가 아픈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빠들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해요. 아빠들은 뭐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녀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조금 손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이제 자책을 하게 되고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런 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이는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막상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엄마들이 이제 사실 무기력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공감해주고 하면은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자신이 이제 노력한 보람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또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내가 고생한 거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얻는 보상 이런 것들이 적게 느껴진다.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근데 집안일은 해도 돈을 받지도 않고 아이를 키우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보니까 그때 많이 지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결혼하셨는데 원장님은 아내분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로 많이 해주시는지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시니까.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 맞아? 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또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와 또 가족들을 대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집안에서 이제 화를 낼 때도 있고 신경질을 부릴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짜증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타박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말을 듣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족들이 힘들다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안일을 하는 아내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잘했다, 고생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이제
여자들에게는, 아내분들에게는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한테 가장 큰 보상은 어떻게 보면은 공감과 애정과 사랑이거든요. 그런 공감과 애정과 사랑이 충분하면은 내가 충분한 보상을 얻었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여성분들이 많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스마트폰에 빠지거나 쇼핑에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감이 좀 들은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 무기력한 분들을 제가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게 있다가 어느 날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굉장히 무리하십니다. 나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계속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좀 공부가 되면은 그때 막 2시간, 3시간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뇌에는 섬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섬엽이라는 부위의 역할은 내 몸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얼마큼 힘이 드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는 부위입니다. 내 몸이 안 좋은데 내가 2-3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몸 상태가 괜찮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도록 놔두게 되죠. 문제는 무기력한 분들이 이렇게 한 번 될 때 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섬엽은 공부라는 거, 이 일이라는 것은 한 번 할 때 막 2-3시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힘든 거, 일은 힘든 거, 운동은 힘든 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엽을 속이는 것입니다. 섬엽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이걸 좀 섞어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예를 들면은 매번 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2-3시간 하면은 이 섬엽은 2-3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상태로는 못해. 안 해. 이렇게 이제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쉬운 운동, 10분, 20분 하는 운동, 그리고 2시간 하는 운동, 이런 걸 섞어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10분, 20분만 하고 그냥 그만두고, 어떨 때 잘 될 때는 좀 더 하고, 이렇게 이제 변칙을 주게 되면은 섬엽이 헷갈리게 됩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10분을 하려는 것과 2시간을 하려는 것과 헷갈리게 되다 보면은 모르겠다, 대충 1시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섬엽의 억제작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분들,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더라도 조금만 하고 좀 멈춘다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줘서 이 섬엽이 힘들게 예측하지 않도록 섬엽을 속여주는 거,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무기력한 분들 원인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실천을 해서 이 무기력을 이겨내고 활력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정신과 의사 배종빈이었습니다.